그러면 당신도 법테라! 별들에게 물어봐. 네, 별들에게 아무리 법을 물어도 답을 하진 않습니다. 궁금한 법은 이쪽으로 문의주세요. 법테라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봐봐, 네, 법들아. 법 앞으로 오라이. 온 몸과 마음이 법으로 무장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법의 깊은 뜻을 찾아가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문기입니다. 야, 이거 옛날 유행어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 저 세상은 진짜 가볍게 하시네.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해야 되는 차이가 있었네. 그거 보면 이거 쓰는 작가의 연식을 알 수가 있죠. 저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맞죠. 젊은 분들인데. MC에 맞춰. 저는 그 영자의 전성시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봐봐, 네, 법들아. 그 영자죠, 영자. 네, 그렇죠. 영자, 예. 홍진경 씨랑 같이 버스 네. 안내양으로 오라이 하면서 했던. 이게 이제 재밌던 이유가 희극적으로 이제 조금 과장되게 표현되긴 했지만 진짜 예전에는 그 버스 타면 안내양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기억이 나요. 안내양 누나가 기억이 난다고요? 예전에는 제가 한 대여섯 살 때까지 있었어요, 안내양 누나들이. 아, 진짜? 네. 이게 신기한 게 막 못 타요. 근데 이분이 진짜 밀잖아요? 쑥 들어가. 맞아. 그래서 그 버스 옆을 때려요. 네. 오라! 그리고 그 복잡한데도 회수권 다 받고 빵빵 신기해. 때리고. 그리고 그 사람 많은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신기해. 야. 또 한때는 또 지하철에 푸시맨. 푸시맨이었어요. 한때는. 지하철 푸시맨 있었죠. 요즘에는 또 그러면 다음 지하철을 타라라고 네. 이제 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늘 보면은 이 뭐 버스나 지하철 네, 같은 게 우리처럼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구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애인들은 출퇴근 시간대 사실 대중교통 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그래요. 이제 그래도 지금 뭐 버스 자체가 좋아지기도 했고 또 교통약자를 위해서 오르내리는 게 상당히 편하게 만든 그 저상 버스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주로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 네. 서울 도심에 조금 더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저상버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서울에는 지금 저상버스가 한 57.8% 정도 도입이 돼 있는데 네. 그 외에 대부분 지역은 30%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은 10%대에 불과해요. 이것도 왠지 이제 차별처럼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인구 밀도에 따라서 네.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좀 버스를 바꾸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바꿔야죠. 예,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임산부에게도 네. 좀 저상버스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수건이었는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네. 작년 마지막 날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노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교체할 때는 네네.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기 네. 때문에 이제 친환경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야, 결국 이게 됐군요. 예. 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 교체할 때부터라면 기존 버스는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또? 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이 저상버스가 좀 이렇게 낮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방지턱이 높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네. 점에서 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 교통수단, 뭐 장애인분들의 콜택시라든지 뭐 지역 간의 환승 문제도 해결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네. 그 작년 연말쯤에 출근길 일부 지하철역이 이 장애인 시위로 매우 혼잡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채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들 그 가슴엔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써붙이고 있었는데요. 그 시위가 2001년에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탄 장애인이 추락사한 이후부터 20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역 278곳 가운데 22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가 현재 서울에 모두 619대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37,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진짜. 예, 저도 사실은 휠체어를 탈 일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죠. 유모차를 끌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애들 쌍둥이 데리고 유모차를 턱을 끌어보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야, 이 지하철 타거나 이런 데는 계단으로 유모차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또 임신부나
또는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이 장애인 콜택시 환승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고 하니까 좀 더 버스가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전 팀장이 교통 네. 약자들을 위한 법안으로 문을 연 거 보니까 오늘 주제가 약자를 위한 법안인가 봐요? 맞습니다. 이 약자 중에 약자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국민 모두의 권익을 찾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죠. 오늘 법태랑 주제는 억울한 건 못 참아 국민 권익법입니다. 네. 국민의 권익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권리를 찾는 것뿐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니겠어요? 과연 오늘 또 어떤 법고수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법안을 들고 오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은 74명이고 A씨는 이들을 노예라고 칭하면서 텔레그램 방에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지털 안에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었던 방법들이고 범죄로 인정하고 그거를 제대로 처벌하고 그리고 형사들이 잠입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몰래카메라의 가장 심각성은 피해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고 누구에게 팔려갔는지 적어도 이거를 관리는 하자. 부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기 네. 때문에 법의학을 전공하고 법의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 탁구장 막내 딸내미 부산 며느리가 국회까지 오는 여정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삼선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면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에 서 계신 분입니다. 진선미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요즘 사실은 이제 강동댁의 하루는 어떠신지 일단 근황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너무 바쁘시죠? 네, 네. 선대위에서 맡은 네네. 역할도 있고 예. 또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예. 벌써 새벽별 보기 한 게 50일째인 것 같아요. 네, 100일 작전 뭐 이렇게 해서 새벽에 나오셨다가 또 별 보고 새벽에 들어가시고. 그렇죠. 네. 또 국민참여 플랫폼이라고 해서 네네. 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네네. 모시고 다양한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이 기간 뭐 5년에 한 번씩 이제 돌아오는 기간인데 네. 진짜 다들 어떤 그 체력 테스트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거의. 제가 어쩌다 선선이 예. 돼서 대선을 벌써 3번째인데 아이고, 그러시네요. 체력이 다른 걸 느끼겠어요. 아니 근데 진 의원님이 신명이. 뵈니까 네. 너무 미소가 아름다우신 네, 분인데 네, 네. 또 한편에서는 센 언니라는 또 타이틀이 있으세요. 요즘 그 유행어로 치면 셀세 따따? 어. 세야 될 셀 때 땐 세고. 세고
따뜻할 땐 따뜻하고. 저 기본이 약간 허당기가 있어요. 아마 네. 선생님도 아시지 않아요? 저는 뭐 예전부터 뵀으니까. 약간 허당기도 예. 있고 늘 잘 웃고. 인간적이시고.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만나면 네. 너무 편안해하시죠. 네. 뭐 동생 같다, 뭐 그렇죠. 뭐 누나 항상 웃고 같다, 다니시고. 뭐. 예. 네. 저도 좀 써먹어야겠네요. 쎄쎄 따따. 쎄쎄 따따. 좋네요. 센스 땄다. 그, 예. 제가 이제 진희 의원님의 삶과 정치에 대해서 네. 몇 가지 키워드를 좀 키워드 뽑아봤거든요. 좋죠. 네. 예. 첫 번째 키워드 네.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네, 네, 네. 오래된 남친. 오래된 남친이요? 네. 아니 이분이 얼마나 98년에 결혼하신 걸로 아는데 오래된 남친이라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18살에 만난 남자랑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14년 연애해서 결혼했고, 네.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네네네. 재선 때. 네네네. 그래서 그 직전에 네. 혼인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썼던 편한 이제 용어가 오래된 남친이 함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오남이네, 건데, 여전히 오남이죠. 근데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근데 혼인신고를 굳이 안 하신 어떤 특별한 철학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늘 철학은 별로 빈곤하고요. 늘 이게 그 즉흥적인 네. 성향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변호사를 99년부터군요. 이제 시작이 된 네네네. 건데 그때 이제 호주제 폐지에 관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 한 사람으로 같이 하면서 공교롭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가 조금 바뀌고 해볼까?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그분이 너무 흔쾌하게 응해서 사실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나? 뭐 이런 농담. 그건 농담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10년이 훌쩍 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이 호주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또 혼인신고는 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 이제 지역을 들어갔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억측 같은 게 있고 그렇죠. 예, 뭐 다른 얘기들이 그렇죠. 많이 돌아서 네. 아니, 굳이 오해를 낳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어차피 네. 뭐 오래된 부부신데. 네, 예. 너무 진짜 좋으시다, 궁합이. 네. 감사합니다. 부러워요. 고마워요. 예. 자,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석대 변호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의원님 정치 인생에 예. 굉장한 또 영향을 끼치신 오.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석대 변호사님은 저에게 어떤 변호인으로서, 예. 법조인으로서의 엄청난 인생의 멘토이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네. 변호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어떤 변호사가 돼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고요, 보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것에 대한 또 뭐 공동선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덕수라는 법인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호주제 폐지라든가 뭐 송도희 교수님 재판이라든가 뭐 하리수 씨 뭐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사건들을 하게 되면서 이미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역할 속에서 이제 정말 법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러면 법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석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신 분이네요. 네, 그렇죠? 인간으로서 그러네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국회로 들어와 큰 일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과거사법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의원님께서 하신 큰 일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일 것 같아요. 과거사법 가장 뜻깊은 일로 꼽으실 수 있겠죠? 그럼요. 네네네. 네. 저는 이제 이 과거사법 관련해서 애초에 계속 예전 선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왔었던 거고 2012년에 제가 처음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 씨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국회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법안을 만들고
다르고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88 올림픽을 앞두고 말하자면 인종 청소처럼 네. 무슨 이 노숙자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 건데 너무나 건강한 어린 아이들까지 다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 한종선 씨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기 누나까지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다 그 온 안에서 가족이 다 그냥. 예, 온 가족이. 그래서 그 두 분은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일을 예. 하려다 보니 이제 법안도 내고 뭐 그렇게 쭉 추진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형제 복지원이 한국판 뭐 아우슈비츠다 뭐 이렇게 네. 불릴 정도로 뭐 참혹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 과거사법 핵심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래 그 과거사 우리가 대한민국이 너무나 근대사에 비극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한국 전쟁도 있었고 또 군부 독재 시대를 거치고 그러다 보니 억울한 죽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죽음들이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묻혀지거나 왜곡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그런 비극들을 겪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역사에 기록하고 그 사람들의 비극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후세에게 이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는 이런 일들을 정말 오랜 기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도 다행히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이 2005년쯤에 만들어져가지고 한 번 있었어요. 2010년까지. 그래서 그때 그래도 많은 과거에 묻혔던 억울한 죽음들이 밝혀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유족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그래도 억울함을 좀 해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나마 이제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가 뭐 설린학원 사건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의 피해자분들께서 또 유족들께서 그 네. 추위에 뭐 더위에 상관없이 시위하시고 예.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드디어 2020년에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2기가 네. 이제 발족이 돼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비뚤어졌던 잘못됐던 과거를 바로잡자라는 이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줄 압니다. 네. 그 기간도 길었어요. 장장 7년에 걸쳐서 이제 과거사법을 관철시키고 통과시키는 걸 보면 진선미 의원님 정말 보통 분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담으로 매운맛이다. 예,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권력 오남용, 약자의 불이익과 불공정 앞에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진 의원님의 국민권익법, 오늘 법안들도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선미 의원님의 억울한 건 못 참아 국민권익법 첫 번째 법안은요. 네. 네, 통과된 법안이죠. 가면을 쓴 괴물, 그놈들을 잡아라. N번방 방지법입니다. 야, 이 N번방 방지 워낙 그 충격적이고 또 여기에 그 피의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화면에 워낙 그 얼굴도 공개가 되고 해서 네.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이제 최초로 불법 음란 사이트 소라넷 문제를 이슈화한 게 진 의원님이시잖아요. 예. 이게 좀 일찍 만들어졌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제가 뭐 소라넷에 관해서 알게 된 것도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온라인 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도 그걸 인지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좀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이미 도래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우리의 많은 일들이 너무나 편하게 네. 이렇게 해결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부작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형법이나 이런 그 범죄들은 늘 사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 디지털 안에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었던 방법들이고 그래서 그 방법을 범죄로 인정하고 그거를 제대로 처벌하고 아니면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게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인데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네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그 법으로 사전에 미리 규정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이제 규정하게 된 것들이 예를 들면은 이게 아동 청소년에게 뭐 접근해서 유인하고 길들여서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뭐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동 청소년에게 뭐 접근해서 뭐 성적 욕망을 뭐 충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거나 뭐 참여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예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예, 새롭게 만든 네, 거죠. 새롭게 만드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하는 거는 혹시 위아치우라는 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좀 생소한데요? 예, 아마 이제 리얼 다큐인데 예. 그러니까 페이크 계정으로 배우들을 고용해서 이제 10대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성년한테 접근해서 성적인 유혹을 하고 온갖 그런 그 성폭력이나 성추행의 발언들과 이런 걸 하는지를 확인하는 소위 실험을 이루는 실험하는 거죠. 그 다큐멘터리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Kameradou. Pojďme na to, jo? Dobrý den. Kolik ti je vlastně? To bude 12? Tak to vypadáš pěkně. Dá si pičko, je chtěl vidět bez toho trička. To máš pěkně, je to To je fakt hnusný. Krása. Ale ona to má 900 žádostí na Facebooku, chápeš to? Jo.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냐면 그게 실제니까, 리얼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늘 수사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 형사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성년인 것처럼 위장 잠입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도저히 제대로 안 되다가 요번에 그게 이제 가능해졌거든요. 예. 이게 이제 원래는 위장 수사를 하면 이거는 사실은 불법적이다. 네, 왜 그 그렇게 계속 사람을 비난을. 유인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느냐. 네, 이제 네. 이런 그 의도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특히 이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네. 진 의원님 말씀대로 네. 위험 요소가 너무 다분하기 때문에 네. 위장 수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라는 네, 거죠. 네. 예, 그런 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그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문제 갈수록 더 그러다 보니까 교묘해지고 네. 수법 자체가 더 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성착취물 소지 유포가 구체적 성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온라인 수색을 좀 네. 도입하자 이런 방안 네. 있어야 된다 얘기도 나오던데 그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사생활 침해다. 네네. 또 아무런 효용이 없지 않냐. 뭐 소란에 하고 났더니 다른 방이 바로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기술은 엄청 발전하기 때문에 저건 남은 과제는 오히려 진짜 찬찬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에서 기본적인 매너와 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심각한 일이 되는지. 네. 예.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검열 논란이 뭐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 취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의 네. 억울한 건 못 참아 국민권익법 두 번째 법안은요. 네. 또 다른 검은 눈을 잡아라. 이 불법 촬영 패키지법입니다. 그 변형 카메라 관리법과 다중이용 시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점검법이네요. 네, 이게 이제 몰래카메라 범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 팀장이 좀 수치를 알려주시죠. 이 불법 촬영 보니까요. 2015년에 7,623건, 16년에 5,185건, 18년에 5,925건, 2019년에 5,700여 건, 2020년에도 5,000건 정도 적발이 됐고요. 평균적으로 매년 5,905건. 이거를 하루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16번씩 적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로 뭐 지하철 계단이라든지 대합실, 버스, 지하철 내 뭐 숙박시설, 목욕탕, 화장실, 이 가피해자 주거지 등에서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건 뭐 장소를 안 가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그만 무슨 뭐 단추, 뭐 안경 이런 데 이제 장착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또 이제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네, 기술 개발도 개발이지만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 아니에요? 네. 제작 제가 없이? 2017년에 국정감사 때 네. 그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서 네네. 탁상시계와 물병을 네네. 두고 다른 화면을 보여주면서 네. 혹시 이 화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청장님은 이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이 현장에 설치한 위장형 카메라를 통해서 청장님 쪽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상상이 가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원장님 옆에 있는 탁상시계입니다.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내리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구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10만 원도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몰래카메라의 가장 심각성은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발각된 건도 그렇게 많은데 이거는 자기가 피해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발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늘 이슈가 되잖아요. 뭐 어느 모텔의 전체에 방에 다 그림 안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구분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뭐 맞아요. 어떤 액자를 보면 그거는 뭐 몰카다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고 뭐 그거 방지하는 뭐 이렇게 되면은 전파를 받아가지고 뭐 삐삐거리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감지. 네, 탐색할 수 있는 탐색하는 거. 거. 그걸 동시에 팔아요. 그 전자상가 가면 전자상가 가면 몰래카메라와 그거 그 감지기 캐치할 수 있는 거. 네, 같이 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격도 너무 싸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지론이 발의하신 내용이 변형 카메라 관리법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걸 좀 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뭐 자그마한 열쇠고리니 뭐 무슨 볼펜 같은 네네. 거니 아니면 이것도 이제 더 정밀해져서 반려동물을 위해서 집안에 스마트 아파트 뭐 스마트 건물 이런 거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들이 다 있거든요. 홈네트. 그런 것들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늘 사람들이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친 규제이다.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발전하는 거 방해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희가 담은 내용은 딱 그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느 경로에 얼마나 많은 양이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고 누구에게 팔려갔는지 이런 거 정도는 통계내자 이거예요. 이 법안이. 근데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투명하게 그렇죠. 적어도 이거를 관리는 해자, 확인은 할 수 판매 있게 과정이나 나중에. 유통 과정은 그렇죠. 투명하게 공개하자. 공개하자. 그러면 얼마만큼 나갔고 누가 쓰고 있는지는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나중에 혹여라도 범죄가 이렇게 되면 예. 그거를 경로를 찾아갈 수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데- 관리를 통계를 내자라는 건데 네. 마치 규제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찬반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원래는 카메라가 아니었지 않았냐. 네. 전화기인데 거기에 카메라가 네. 장착이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장착해서 뭔가를 활용하는 그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혹여라도 그거에 저해가 될까봐 계속 그거를 이제 막 강조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 내용의 법안을 반대하시는 분은 사실 법안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 같은 프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은 프로 같아요.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정확하게 알죠. 예.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불법 촬영 패키지법에 하나의 법안이 또 하나의 법안이 또 있어요. 있는데요. 이 대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점검법인데요. 네, 네, 네. 불법 촬영 적발 장소가 많은 대중시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드린 대로 모텔에 무슨 그 주인이 아니면 뭐 근무자가 아니면 뭐 목욕탕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몰카에 대한 그 공포가 있어서 사실은 그 많은 그 여학생들이
대중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뭔가 그렇죠. 이상한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아, 그게 저도 무슨 그러고요, 불편이에요. 저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좀 일정한 공간들은 자주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에는 이걸 다 묶어서 네. 한꺼번에 적용하자 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의 국민권익법 세 네.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범죄 수사 단초 부검 의사를 늘려라 법의관 확충법입니다. 네. 법의관. 이게 제가 또 이제 국과수에 다니는 분들에게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법의관 한 분이 수백 건을 담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관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통계가 있죠, 전 팀장. 그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34명의 그 법의관이 6,008건의 부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 분당 177건. 그리고 2018년에는 한 명당 231건까지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총 부검 건수가 8,705건이었는데 이 중에 2,697건을 촉탁의가 집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촉탁의는 뭐냐면 국가수에 계시다가 나가셨거나 아니면 정년 퇴임하신 분들에게까지 워낙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탁을 드리는 네. 거죠. 그런 현재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 법의관 그러면 이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의사이신 건데 네. 공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힘들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의원님? 지금 상황이 네. 너무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앞에서도 잘 말씀해 네네네.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검시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도 그러니까요. 기본인데 예. 그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국민들께서 이렇게 변사 사건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지금 이렇게 그 법의관으로 배정되는 사건은 범죄에 의심이 있는 사망만 들어가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검시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죽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네. 범죄수사 단초 부검사를 늘려라라는 법은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단 부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제대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시작인 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건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인데 그렇죠. 그럼 결국 과거사, 지향하시는 거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리영희 선생님 언론인이시니까 너무 잘 존경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분의 올해 수상자가 혹시 누구인지 그거는 네. 혹시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허영춘 선생님. 네네, 네, 허영춘. 선생님에서 맞아요. 네, 예전에 그 군 의문사를 당한 그러니까 자살했다고 했던 허일병의 아버지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당신이 확인해 볼 때 이거는 자살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타살을 된 게 있다 이런 의심을 갖고 이제 그것에 매달려서 33년 만에 몇 년 전에 드디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살을 하면 순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직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이렇게 걸고 계셔서 그 수상 소감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도 너무 충격이 큰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살이다. 사고사가 아니고 자살이다. 이렇게 판명이 나면 또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내 탓인가? 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러면서 유가족들이 또 한 번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상임위 할 때 그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돌아갔는데 그게 원인이 불명하다고 이분을 자살로 하는 거예요. 목이 감겼다. 근데 우리가 볼 땐 목이 감긴 건데 목을 감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제대로 미흡하니까.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유가족은. 그러니까요. 그 한을 좀 풀어주자는 취지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네. 그 법명이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법인데요. 법의관은 보통 양의사가 맡고 있는데
의원님의 그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은 범위를 한의사 그리고 치과의사까지 포함하자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일단 그 문제, 전문 인력에 대한 네. 부분은 어쨌든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부학이나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병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어떤 기본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도 안 채워지고 있거든요. 수십 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치과 의사는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는 그 퀴즈 프로그램 같은 유퀴즈 뭐 거기에 얼마든지 그런가요? 거기에 국가수의 분들이 다 이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도 보면 치과 의사가 이미 근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치아의 이 상황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자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의학을 전공하고 법의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 여기에 포커스 집중하는 겁니다. 아유 법의 취지를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검시관법이 얼마나 이제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하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사회의 수준이 늘 이렇게 제대로 안 올라왔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덧 선진국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장수하는 뭐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투입하는 국가의 인력이라는 게 아니면 예산이라는 게 훨씬 예전에 비해서는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는 정말 죽음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예우를 갖춰서 그 사인을 정확하게 최대한 밝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지금의 국가로서의 의무에는 부합하는 시기가 됐지 않았나. 이제는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법이었다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소매 의원님의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될 법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법안이 나왔을 때 지면으로 보면 그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로서 들려주시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솔직히 논리적으로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는 표현이에요. 21대에서 이 법안 다 통과시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까 내신 법안 처리율이 거의 100% 다 통과시키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통과된 비율이 되게 낮아요. 굉장히 복잡한 일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있다 또 요번에도 통과가 많이 됐는데 그게 다른 초선 의원님들이 옛날에 했던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된 게 많거든요. 국정원법도 그렇고 그런 법들이 있는데 이 처리라는 표현이 여기에 이게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처리는 임기가 만료돼서 폐기되는 것도 처리로 되는 거예요. 통과 100%가 아니라 제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국회 의원님 꼭 우리가 평가할 때 뭐 통과율 이런 거 좀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봐야죠. 맞아요. 자, 어느 인터뷰 기사에서 보니까요. 정치 입문 계기를 여쭸더니 미쳤던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정치란 것이 어쩌면 뭔가에 빠지지 않고 또 저돌적이지 않고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올해도 앞만 보고 가실 것 같은데 특별한 의정활동 계획이나 목표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미쳤던 것 같다라는 건 아마 초기에 한 인터뷰 같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오신 건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면 내가 다시 생각해봤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로 한 건데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치는 늘 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성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게 맞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이제 이 직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그러니까 뭐 이동병 변호사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때로는 법이 누군가에게는 한 그릇의 밥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절박한 어느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네네. 오늘도 열심히 예. 오늘 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센세 따따 진선미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던 법 때문에 속된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아 요즘에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을 이제 배드파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 공개하는 이제 네네네네. 인터넷 사이트가 굉장히 이슈가 예. 됐었고 양육비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육비를 안 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양육비 산정 기준이 뭐 물가나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2017년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그 기준을 삼아왔는데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표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채로 계속 답보 상태였으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거죠.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진짜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이 전 팀장도 알잖아요. 예, 그죠? 예, 맞아요. 아이들 용품, 교육비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4년 만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새로운 그 양육비 산정 기준이 발표가 됐고요. 네. 그 최저 표준 양육비 경우 62만 원으로 이제 그 전보다 10만 원 가량 이제 올랐습니다. 네. 기준표가 있으면 뭐예요. 아직도 양육비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자, 오늘 사연도 바로 양육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가 보죠. 출발! 그동안 나 만나서 자기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좋은 남편이 돼주지 못해 미안하다. 안 좋은 기억은 잊고 이제 새 출발해.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헤어지는 마당에 멋있는 남자 코스프레야. 애 양육비는 애를 위한 거니까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꼭 보내기로 약속했던 거 보내. 응? 내가 양육비 때 먹겠냐? 알았어. 그리고 우리 살던 집은 같이 산 거니까 팔리는 대로 연락할게. 그래, 그때 나누자고. 태랑이 양육은 엄마가 하고 아빠는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양육비 왜 안 보내는 거야? 띄엄띄엄 주고 몇 달 전부터는 반만 주고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 아니 우리 같이 지내던 집도 안 팔리고 양육비 매달 주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우리 살던 그 집 당신이 다 가져가고 양육비는 더 이상 안 주는 걸로 합의하면 어떨까? 아니 그 집은 결혼할 때 당신 돈이랑 내 돈이랑 합쳐서 산 거고 내가 그동안 양육비 못 받은 것도 한두 푼이 아니야. 그 집 비싼 집도 아니잖아. 그게 말이 돼? 아니 당신 아들 양육비도 아까워서 이런 꼼수를 쓰는 거야 진짜. 태랑이 엄마 봐봐. 잘 생각해봐. 요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태랑이 키우면서 언제 내 집 마련하고 살려고 그래.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든든하지 않겠어? 잘 생각해보라고. 비싼 집 아닌데 진짜 아우. 그럼 앞으로도 양육비 못 줄 것 같다는 그런 거지? 어쩜 너는 이혼하고도 그렇게 무능하니? 나도 양육비 주고 싶지. 근데 어떡하니? 사업이 안 돼서 줄래야 줄 수가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네. 알았어. 결국 태랑이 엄마는 결혼 당시 함께 샀던 집을 받는 대가로 추후 어떠한 이유로든 추가로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을 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몇 년 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마, 내 친구 궁금이 다음 달부터 영어 학원 다닌다는데 나도 같이 다니면 안 돼? 나도 학원 다니고 싶은데. 우리 형편에 학원을 어떻게 가니? 엄마 회사 그만두고 1년째 수입이 없는데 학원을 어떻게 가? 우리 반에서 나만 학원 안 다닌단 말이야. 나 운동화도 이제 작아서 발 아픈데 더는 저 신발 못 신겠어.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든 신발 사줄게. 양육비라도 계속 받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안 되겠어. 따르릉 따르릉.
태랑 아빠 요즘 사업 잘 된다고 소문났던데? 사실 내가 1년 동안 수입이 딱 끊기니까 태랑이 양육비가 좀 많이 들어야지. 우리 요즘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양육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양육비? 아니 우리 살던 집 받으면서 양육비랑 재산 분할 포기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었나? 각서 써놓고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그 집이야. 내가 보탠 돈 빼면은 양육비보다 훨씬 적잖아. 어머니 각서까지 써놓고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럼 그때 집을 받지 말던가. 난 한 푼도 못 준다. 야, 이거 진짜 읽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남편은 너무하네요. 이거는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자기 아들이잖아요. 네. 주면 좋은데 단순히 이제 양육비를 안 줘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 집을 받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까지 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게 어차피 서로 네. 양 당사자 간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양육비는 포기한다. 네. 이렇게 재산을 넘겨준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 있는데 이거를 쉽게 손바닥 뒤집으면 누가 이런 약속을 하고 누가 이거를 다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 태랑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사정이 안 좋아질 줄을 몰랐고 또 태랑이 아빠가 마침 또 사업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점점 크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해 호소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제 결론적으로 묻고 싶어요. 이런 경우 태랑 엄마가 합의를 한 이상 양육비를 전혀 못 받는 겁니까? 힘들어요? 합의가 있다면은 합의가 우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는 민법이 특별 규정으로 좀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민법 837조 제5항은 예외적으로 이 양육비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은 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외 규정이네. 네, 그래서 이 당사자 간의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더라도 그 후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사연에서 보면 예. 양육비 더 이상 안 받겠다. 각서 썼는데도 예.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러네요. 예. 아니 어쨌든 태랑이 아빠는 또 마침 사업이 번창하고 있고 엄마 사정이 어려서 태랑이가 지금 학원도 못 가고 신발도 작아가지고 못 신는 마당인데 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복리가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지적을 아주 조목조목 저게 잘했죠. 잘해주셨어요. 사건을 구체적으로 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태랑 엄마가 비싼 집을 받았고 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면은 아무리 태랑 아빠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변경 청구를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목조목 태랑 엄마가 비싼 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양육비를 과거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도 있고 실제로 지금 또 마침 태랑 엄마가 딱 실직을 해서 수입이 한 푼도 없어지는 이런 사정, 이런 사정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네, 사정 변경에 따라서 양육비를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부산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예. 이혼 후에 예. 아파트를 여기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 대금 이거를 배우자 일방이 수령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 이런 건 다 일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쪽에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법원이 보니까 배우자 일방이 합의 각서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아파트 매매 대금의 2분의 1인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둘째를 보니까 배우자 일방이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포기한 그런 것은 상대방이 실직해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 그리고 양육비 포기한 한쪽 당사자 현재 실직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크진 않습니다. 매월 양육비 3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연이랑 굉장히 비슷한.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흡사하네. 자, 그러니까 태랑이 엄마는요. 빨리 태랑이 아빠한테 이 사례를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달라고 하십시오.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예. 태랑 아빠 하는 행동을 보니까
협의 자체를 잘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집스러워. 만약에 이제 태랑이 아빠가 합의를 안 해준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 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또 피곤해지네. 이 양육비에 관한 사건이지만 네. 그 태랑이 아빠 채무자가 있는 관할 법원 주소지 그쪽에다가 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돼요. 이것도 좀 불리하긴 합니다. 어쨌든 양육비 지급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본인 자식이잖아요. 소송까지 안 가고 좀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사연 외에도 요즘 양육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른으로서의 책임은 다 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궁금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전 팀장, 네. 강아지 키운다는 얘기 들었는데 부모님 댁에 있나요? 그 이제 원래 큰 개 2마리가 네. 있었는데 네. 작년 말에 안타깝게도 네. 이제 한 마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요? 예. 그 어쨌든 지금 한 마리 남아 있습니다. 예. 오, 아유, 슬펐겠다. 네. 근데 어쨌거나 요즘에 이제 그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개나 고양이 이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네. 어디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돼요. 네. 예, 요즘에는 사실은 아이들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어쩌다 수술해야 되면 또 그러니까. 그것도 들고 그다음에 사료도 또 웬만하면 좀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반려 가정마다 사실은 돈 때문에 좀 근심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얘기만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그 수술을 한 번 하면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막 이렇다고 하는데 들어요. 아 정말이에요? 예. 와. 그리고 이제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 이게 아직 네. 그 반려동물은 보험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과잉 청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변호사님 그 약간 법안이 하나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작년 말에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과 중대 진료의 필요성 그리고 후유증에 관해서 이용자에게 설명을 하고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리고 이 진료비를 계산을 해서 게시해서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질병이 생기면 여러 진료가 같이 이제 또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법으로 정한 항목만으로 이런 것들 반려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네. 어쨌든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반려동물법이 좀 잘 안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해외 선진국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입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2월이 벌써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요 2월의 맛이 참 괜찮은 게요. 겨울 풍경 그리고 봄의 설렘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이 멋진 2월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2월은 그 어떤 달보다 짧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버텨라!